네. 그럼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자 소득부터 나가겠습니다. 이자 소득 나가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우리가 그 이배사 근영기 퇴양, 그 제가 자꾸 이배사 근영기 퇴양 그러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세법을 공부하시면 이 이자부터 이걸 암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배사 근영기 퇴양, 그래서 앞머리만 따가지고 그렇게 몇 번 좀 입으로 좀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편할 겁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조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맨 왼쪽에 총 수익 금액 빼기 필요용비는 무슨 점점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죠. 요게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제가 써 드릴게요. 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거를 총수익 금액 그래요. 그리고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슨 소득 금액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소득 금액, 근로면 근로소득 금액 그러죠.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소득에 따른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소득에 따른 세금이니까 얼마 벌었어라는 걸 보는 거죠. 이걸 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를 송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득세도 소득금액이고 물론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그렇게 법인세법도 소득금액이에요. 근데 법인세는 포괄지위에 따라서 순자산 증가세로 그냥 하나로 빵 때려버리니까 뭐 이자 배당 그렇게 구분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이자 배당 그렇게 구분 안 해요. 그냥 몽땅 합쳐서 사업연도에 즉 1년 동안의 소득금액이다 그런 식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결국 회계상 이익 개념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수익하고 이익이 다른 건 아시죠? 아까 총액 개념이냐 순액 개념이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 얼마 벌었는데 장사해가지고 그죠? 저 아시는 분이 맨날 죽는 소리예요. 맨날 죽는 소리. 근데 그분 매출이 꽤 돼요. 거의 뭐 10매덕 돼요. 매출액이. 아이 요즘 같은 때 이 정도 되시면 괜찮으신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사장님. 앞으로 빼고 뒤로 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경비가 많은 거예요. 그분이 경비가. 그죠? 이게 경비가 많은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그나마 이익이 나요. 근데 왜 맨날 죽는 소리 하세요? 그래도 이익 나시잖아요. 여기 안 나오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데로 나가는 돈들이 좀 있는 거예요. 증빙으로 만들 수 어려운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익이 진짜 그 사람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에 따른 거니까 소득금액 기준으로 요게 과세되는 기준 금액이에요. 얘네들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용비를 뺍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배사 근영기까지 합쳐가지고 종합소득금액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배사 근영기 소득금액의 합산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는 분류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퇴직소득금액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양도소득금액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득금액이에요. 남는 금액이다 이거죠. 이게 소득금액. 법인세법은 이거를 입금 빼기 송금이라고 그래요. 아니 똑같이 통일시키지 왜 다릅니까? 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는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막 급하니까 막 차 과속해가지고 어디 출장 가고 그러면 과속해가지고 이 고속 위반 딱지 같은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럼 잡손실 처리하거든. 그거 다 비용에 넣고 장부가 만들어져요. 손익계산 이익. 근데 소득세, 법인세법 세금 낼 때는 그거 비용 인정 못 받아요. 야, 네가 잘못한 거를 왜 비용 처리해달라고 그래? 업무 관련된 것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업무 관련된 것만 비용 처리되지. 그래서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그런 건 다 경비 처리 안 돼. 그런 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명칭들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포괄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과세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용비도 달라요. 이게 필요용비도. 이게 다릅니다. 이게 송금하고 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는 열거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미열거소득이라고 그러거든. 안 들어가요. 과세 안 돼. 과세 안 됩니다. 근데 법인세는 포괄주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입금에.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요게.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조금씩 다르겠죠. 이렇게 소득세는 요걸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요 글자가 작은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종합소득, 분류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자 배당은 필요비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잘 안 보이면. 그리고 퇴직소득도 필요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 배당은 총수익 금액이 소득 금액이에요. 퇴직소득도 총수익 금액이 소득 금액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기본이론 할 때 볼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하고 요게 조금 잘못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필요경비라고 하지 말고요. 이걸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할게요. 요 필요경비를 기타 필요경비라고 할게요. 기타라는 말을 넣을게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거든. 요게 그래서 기타의 필요경비라. 이 기타의 필요경비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양도할 때 수수료 같은 거,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니면 저희 세무사들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게 기타의 필요경비고요. 요게 이제 취득가액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요 세 가지 동그라미 친 거는 요거는 실제 증빙이 있어야지 뺄 수 있는 경비예요. 실제 증빙이 있어야 뺄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 동그라미 안 친 거, 근로소득, 연금소득, 얘네들은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그렇죠? 그냥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빼주는 거예요. 일정 비율을. 나중에 기본이론 할 때 그 비율을 공부할 겁니다. 요거를. 물론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요거는 증빙 가지고 빼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일정 비율을 빼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업소득은 내가 분필 도소매를 한다 그러면 이 분필을 파는 경비에 관한 것만 경비 처리가 돼요. 분필 도소매를 하면 분필 매입 원가라든가 아니면 분필을 매입해 가지고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 뭐 직원 써야 되면 직원들 급여 나가고 가끔 회식해야 되면 복리후생비 나가고 복사용지 사야 되면 사무용품비 나가고 그다음에 전화해야 되고 통신비 나가고 출장 가야 되면 여비교통비 나가고 막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소모품 사야 되고 막 그런 거 그런 것들만 경비 처리되는 거지. 분필을 파는데 그죠? 애들 장난감 영수증 가지고 경비 처리됩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자는요. 그 경비를 말하기가 애매해. 내가 회사 출근을 하면 양복 사야 되는데 아이 다 양복 입고 다니나? 반바지 입고 다니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네.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안 자르면 근무 못하나? 장발도 머리 묶고 다 프로그램 만들던데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거는 그냥 일정 비율을 빼줘 버려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 일정 비율을 빼줍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조금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기본을 할 때 배울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제 경비 빼는 거다. 양도소득도 실제 경비 빼는 거고. 이자 배당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그래 이자 받는데 경비가 특별히 필요 없겠네. 통장으로 그냥 찍히는 거니까 배당 받을 때도 경비가 특별히 필요 없네. 내가 회사 쫓아가야 배당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통장으로 찍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 배당은 필요비가 없구나. 당연하네. 근데 오히려 배당은 플러스하는 게 있어요. 귀속 법인세라고 일부 플러스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기본이론 할 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자 배당은 필요비 없고 퇴직소득도 필요비 없어요. 저것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건데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빼주는데 퇴직소득은 빼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퇴직소득은 여기서 빼줘.
여기서 근속연수 공제에서 빼주고요. 환상급여 공제라고 여기서 빼줘. 그러니까 밑에서 많이 빼주니까 여기서 안 빼줘. 이거는 요 세 개는 필요비가 없다라는 거. 그죠?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오죠. 요 과표 곱하기 세율이 요게 마지막 결론이거든. 과표 곱하기 세율을 하면 그러면 결국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 감면이라고 일정 금액 조금씩 빼주고, 그죠? 아까처럼 뭐 원천징수 이미 예납적 원천징수 한 거 좀 빼고 나머지만 더 내게 하고 기납부세액 요거 빼면 이제 5월 달에 내야 될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온다. 지금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우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기본이론 할 때 꼼꼼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자부터 나간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에서는 소득이라고 표현할 때요. 소득이라고 표현할 때 대부분 요걸 말해요. 요거를. 소득금액. 그죠?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료에 대한 게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소득이 좀 생기잖아요. 특히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아주 관심 많거든. 이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세금은 1년에 한 번 내고 끝나는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잖아요.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요. 그 미쳐버려. 나는 바쁘니까 또 병원도 못 가. 그죠?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병원도 안 가요. 못 가고 안 가요. 바쁘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아. 막 너무 막 그러니까. 이게 막 긴장 속에서 막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망하고 긴장이 쫙 풀리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죠? 내 약간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얼마에 뭐 6.99% 뭐 그거에 뭐 장기요양보험이 뭐 12.27% 막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 근데 그 계산할 때도 다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소득금액 기준. 그래서 이 소득금액이 중요하다. 이게 계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여러분들 퇴직하고 양도가 왜 분류과세라고 그랬죠? 다른 거는 종합과세인데 1년치를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데 왜 얘네들은 따로 분류하고 분리가 아니라 얘 따로 분류하느냐? 몇 년치가 한꺼번에 과세되니까 그걸 결집효과라고 그러는데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 그거를 완화시키고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랬죠. 어떤 방식이냐? 얘는 장기 보유 특공제.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빼줘요. 맥시멈 30%까지. 1년에 2%씩 15년이 넘어가면 그게 맥시멈이에요. 일반적인 건축물, 일반적인 부동산은 그렇죠? 이게 물론 1세대 1주택은 예외가 있는데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고요. 그리고 얘는 연분, 연 단위로 나눴다가 연승, 다시 연 단위로 곱한다 그랬죠. 연 단위로 나누어서 만약에 퇴직금이 30년치다 그러면 30년치를 30분의 1로 해서 30년으로 나눠가지고 1년의 퇴직소득으로 바꾼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30년치 퇴직금이 아니라 1년치 퇴직금에 대한 거니까 그거를 다시 30년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짓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죠? 왜? 세율이 누진세율로 다르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속연수분의 1을 곱하고, 그러니까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세율을 곱한 다음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거로 끝났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들어간 거거든. 12를 곱했다가 12로 다시 나눠요. 이거는 최근에 연금소득에 대한 게 강화가 되면서 이제 지금부터 한 30초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보세요. 부담 없이.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연금소득이 최근 몇 년 전에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전면 개정이 됐어요. 전면 개정이. 그게 국가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면서 노령층에 대한 말 그대로 사회 뭐죠? 보조?
뭐 사회 보조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회적인 그 보조 수단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식들을 보조해주면서 퇴직금을 다 금방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후에 실제 본인들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게 세부담이 굉장히 낮았어요. 퇴직소득은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굉장히 낮춰주는 방식을 썼었어요. 연분연승법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퇴직금은 웬만큼 많이 받아도 거의 6%야. 왜 근속연수로 나눠가지고 세율을 곱하니까 이 세율 구간이 1년에 12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6%로 해가지고 세부담을 아주 낮게 했는데 세금을 낮춰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줬더니 그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연금소득으로 유도를 했어요. 연금소득으로. 한 방에 받아가지 못하고 나눠가지고 연금 형태로 받아가게. 그러면 이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금으로 보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면서 일시금, 퇴직금으로 받아가면 세부담이 커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근속연수로 나누는 개념에서 12를 곱하는 개념으로, 이게 처음에는 6을 곱했다가 더 늘린 거예요. 이걸 12를 곱해가지고 이걸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아주 낮았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연금소득보다는 세부담이 조금 커지게 만들었어요. 요게. 그래서 연분연수법이 약간 변형된 연분연수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퇴직소득은 연분연수법, 양도소득은 장기배수법문제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골격이다. 이제 이자부터 나가겠습니다. 아까 과표 곱하기 세율 할 때 종합소득, 퇴직소득 세율 똑같아요. 6%부터 45%. 아까 여기는 세율 똑같아요. 얘랑은. 근데 얘는 달라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다주택자는 뭐 2주택 이상,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은 일반 세율 즉 6%부터 45%에다가 20% 가산하고, 그럼 26%부터 65%죠. 1세대 3주택자는 30% 가산하고, 그러면 뭐예요? 36%부터 75%. 어마어마한 세율이죠. 그죠? 뭐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주택을 막 70% 세금 때려버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소득세가 70%면 거기에 10% 지방소득세니까 77%야. 그럼 매매 차익의 77% 세금으로 내란 얘기예요. 그 나머지 23%라도 버는 거잖아요. 아유,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떼고 뭐 떼고 그동안 대출 이자 떼고 그러면 남는 게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세율이 조금 다른 중과세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퇴직하고 종합소득은 그냥 6%부터 45%다.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그죠? 양도소득은 중과세율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뒤에서 볼 거고요. 이제 이자부터 가겠습니다. 사실은 실제 기본이론은 여기서부터가 실제 양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앞부분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조금 이제 더 들어간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이걸 제가 얼만큼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거 다 빼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기본에서 볼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시험 공부 목적이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 목적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요. 이제 좀 맛배기식으로. 그래서 그것만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자 소득은 말 그대로 이자예요. 이자. 예금 이자가 있고, 예금 이자. 근데 국내외죠. 왜 국외까지 들어가? 아까 거주하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이라니까, 거주하는. 그러니까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국외 소득까지. 물론 비거주하면은 국내 예금 이자만이겠죠. 그리고 채권 이자와 할인액. 근데 할인액은 뭐냐? 할인액은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닙니다. 채권을 원래 이게 회사채인데 1000만 원짜리인데 액면 이자가 5%예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인데 액면 이자가 5%면 1년에 이자를 내가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50만 원씩 받는 거죠. 이게 3년 만기짜리 채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회사가 할인 발행한 거야. 그 회사가 신용도가 낮은가 봐. 액면가액으로 1,000만 원으로 발행하려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그러면 920만 원에 발행하면 살래?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반응이 없어. 그럼 850만 원에 살래? 그러니까 다 산대. 850만 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액면가액 1,000만 원짜리를. 액면 이자 5%로. 그럼 액면가액 1,000만 원이니까 1년에 그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50만 원씩 받죠. 그리고 850만 원짜리가 3년 뒤에는 원금이 1,0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또 얼마를 더 버는 거예요. 3년 동안 150만 원 더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액도 3년간의 이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자 소득이다. 이자 소득이다. 채권 할인액도. 그 개념이고요. 여기 점점점점은 이 외에도 많다라는 거. 이제 기본 이론 때 배울 거예요. 조금 들어가는 것들. 근데 요거는 하나 알고 가자 이겁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여러분들 비영업대금의 이익 아닐 삐자죠. 그러니까 영업대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업대금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이다. 그러니까 영업대금은 말 그대로 내가 돈 대금을 빌려주는 금전대부업을 내가 영업으로 하는 거야. 영업대금이야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금융업. 금융업 하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들, 개인 사채업자들 이거죠. 개인 사채업자들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근데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나는 근로소득자예요. 나는 근로소득자인데 갑자기 사촌 동생이 형 미안한데 나 요번 달에 사업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형 돈 있으면 나 돈 좀 빌려줘. 얼마 필요한데 얼마 빌려줬어요. 나중에 3개월 뒤에 형 고마워 그리고 이자까지 같이 준 거예요. 그럼 무슨 소득입니까? 이자 소득이라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가끔 그러시던데 근데 소득세 신고 한 번도 안 했죠. 다 탈세예요. 원래는 신고 안 해. 그게 바로 비영업대금이에요. 비영업대금. 아니면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물건 매출대금을 2억을 받았는데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려고 했더니 내 거래처 사장이 아이고 박 사장 그거 은행에 넣어둘 거면 나 잠깐만 한 달만 융통해줘. 내가 이자 줄게. 나는 분필 도소매 하는 데지 금전대부업이 아니에요. 그저 비영업대금. 이런 거죠. 다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 그래서 영업대금은 사업소득, 비영업대금은 이자소득. 이거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똑같이 2억을 빌려줬는데 나는 분필 도매업을 하는데 거래처 사장이 빌려줬는데 나랑 30년 지기야. 진짜 형제보다 더한 동업 그 거래처야. 그 사장이 한 번도 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다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2억 빌려달래. 내가 은행 대출 받아서 빌려준 거예요. 5% 이자 준대. 은행 대출 이자가 4%래. 그럼 나는 실제로는 1%만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비영업대금이면 나는 그 이자 4% 경비 인정 된다 안 된다? 아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은 필요한게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5% 다 이자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채업자야. 사업소득은 실제 증빙 가지면 필요한비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 4% 빌려가지고 대출해 준 거예요. 5%로. 그럼 뭡니까? 5%는 총수익금액. 4% 은행에 이자 준 거는 필요경비. 나는 1%만 세금 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다른 겁니다. 계산 방식이. 그 다음에 3번. 요게 아까 유형별 포괄입니다. 실제로 법조문이에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 대가로 받은 것. 말 그대로 돈 빌려주고 대가로 받은 건 다 비슷한 거는 이자 소득이다. 그죠? 이자랑 배당은 마지막에 요 문구로 열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열거가 이상한 열거인 거죠. 그냥 다 때려 넣어버린 거예요. 이 비슷한 유형은 이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유형별 포괄주의. 요게 이자 소득이고요. 계산. 아까 했죠? 필요용비가 없다. 그죠? 이자 소득 금액은 원래 다른 거는 총 수익금에서 필요용비 뺀 건데
이자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이다. 근데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이자 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서 원래 필요 경비를 빼는 건데 얘는 필요 경비가 없다 그랬죠. 얘는. 그래서 이게 이자 소득 금액이다 그랬잖아.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은 총 수익 금액을 총 급여라고 그래.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니까. 그리고 필요 경비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그랬잖아요. 일정 비율 그냥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로소득 금액이다 그랬죠. 일반적일 때는 근로소득 공제, 필요경비, 아까 사업소득은 총 수익금에서 필요경비 빼잖아요. 필요경비를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경비를 어떤 형태건 사업소득 실제 증빙 가지고 빼건 근로소득일 때 그냥 일정 비율을 빼건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자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안 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총 수익 금액이 곧 이자소득 금액이다 그러는데 요 총 수익 금액 요거 할 때 이 총수익 금액 단계에서 뭐는 빠지냐면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이미 빠지는 거예요. 비과세는 처음부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에 여러분들 그 근로소득 할 때 식대 10만 원은 과세 안 되거든. 비과세거든.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월 20만 원까지는 과세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식대 10만 원씩 1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씩 240만 원, 합의 360만 원은요, 여기 안 잡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받아도. 그러니까 비과세 제외예요. 계산할 때. 그리고 분리과세 제외. 일용근로자권은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자 배당일 때 이거는 지금 2천만 원 넘어갈 때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2천만 원 넘어가, 2배사 근영기 종합소득 합산하는 거는 이자 배당 합산해서 2천만 원 넘어가시는 아까 그 80대 할아버지 그분들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아까 그 뭐죠? 근로소득, 연금소득 있는 그분 이자가 있어도 그분은 원천인수로 끝날 때는 얘는 5월 달에 신고할 때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분리과세 왜? 이자 총수익금액에서 제외거든. 분리과세. 그러니까 비과세, 분리과세는 아예 5월 달에 신고할 때 아예 제외되는 거다. 분리과세도 제외다 이겁니다. 왜? 그거는 원천인수로 종결되는 거니까. 완납적 원천인수니까. 이 개념도 알아놓으세요. 이것도 비과세, 분리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제외다. 뭐죠? 수입 시기. 수입 시기가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물론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 세금을 내더라도요. 제때 내야 돼요. 세금을 내는데 제때 안 내면 가산세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소득인데 그럼 2021년도 소득이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다? 2022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성실사업자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2021년도 소득을 이 사람은 2022년도 소득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 12월 달 건데 2022년 1월 달 소득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2022년 1월 소득이니까 2023년 5월 달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21년 분이 과소신고된 겁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때려 맞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 때려 맞는 겁니다. 가산세. 그래서 이게 수입 시기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데 이 외에도 많은데 사실 시험에 거의 여기 3개에서 나와요. 이 3개에서. 일반적인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이래요. 이자 받기로 한 날. 이자 받기로 한 날.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입니다. 약정일이에요. 근데 은행 예금 이자라든가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것 또는 무기명. 근데 무기명이 뭐죠? 채권인데 무기명이에요. 누구 건지 몰라. 채권에서 이자 증서 갖고 오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그냥 이자를 준대. 왜? 무기명 채권이니까. 그죠? 우리 그 외국 악당들 나오는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무기명 채권하고 뭐 준비해라 라는 거. 그거는
그죠? 이건 포착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죠? 왜 비트코인이 처음에 그렇게, 물론 뭐, 그거야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비트코인 자체가 말 그대로 무기명이거든,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범죄자들이 굉장히 선호했다고 그러죠. 사람들 말이. 그러죠, 이게. 이 무기명이자, 얘네들은 실제 지급받는, 이건 금융기관 편의를 위한 거고요. 얘는 언제 어떻게 받아갈지 모르니까 실제 지급받은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은 요거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업대금이익은 원래는 이자니까 약정일이에요. 근데 약정이 없는 경우도 많죠. 30년지기 거래처 사장이 나한테 30년 만에 부탁한 건데, 자, 2억 빌려주니까 약정 더 씁시다. 차입 날짜, 뭐 이자 몇 프로, 언제까지 안 주면 나 소송 걸기로 함, 그죠? 어떻게 책임지기로 함, 이자 3번 이상 연체가 됐으면, 그죠? 뭐 차액 배상, 아니, 뭐, 그죠? 배상으로 뭐 2배로 뭐, 그렇게 하면 그거는 30년지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보통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죠. 사채업자들은 일일이 쓰죠. 영업대금은 다 써요. 근데 이거는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지급받은 날. 그리고 약정이 있어도 3지연직이니까 돈 마련되면 아이고 박 사장 나 돈 마련돼서 그러고 먼저 갚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그때는 그냥 실제 지급받은 날. 그러니까 얘는 요거와 요것 중 빠른 날. 빠른 날이다. 요거 세 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자소득 수입식이 기본이론 할 때 여러 개 배우는데 실제 시험에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요거 그냥 거의 시험 공부 미리 한 거네요. 이거는 되고요. 그 다음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도 똑같죠. 국내외 배당. 국외 배당은 뭐예요? 거주자. 거주하는 국외 배당.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로가 있는데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용어 하나, 법인이 아닌 단체. 아까 제가 사장님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으로 차릴까 법인으로 차릴까 고민하다가 법인으로 차리실 거면 먼저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가지고 나오세요 라고 하죠. 법인은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돼.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등기해야 돼.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인 아닌 단체라는 거는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법인으로 보는데 이거 나중에 기본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긴 단체인데 이거 법인으로 등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법인으로 봐? 이제 뭐 장학재단이라든가 이제 나중에 그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하여튼 언뜻 보면 법인이 아닌 것 같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단체들. 그 단체들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면 그것도 이거 안 넣을 걸 괜히 넣네. 이게 말을 할수록 깊이 들어가네 이게. 네, 그냥 여기서 잘라버릴게요. 요거는 여기 갈 때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자면 길어져. 요게. 네, 요거 그냥 빼버릴게요. 요게 왜 제가 길어지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요 말이랑 안 맞는 말이 나오거든. 얘네들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네, 일단 요거 빼버릴게요. 그냥 네, 요거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왜 제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말이 들어가는지는 기본 이론 가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국내외 배당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국내외 투자 신탁이 우리 보통 펀드에 가입한다고 그러죠. 펀드에 가입했을 때 그때 펀드에 가입해 가지고 받는 게 배당으로 잡힙니다. 은행에서 금융소득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들 이렇게 자료 이렇게 쭉 보는 거 이제 소득세 신고하려고 자료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은행에서 보낸 거고 국민은행에서 보낸 건데 이자가 쫙 찍히는데 뒤에 배당도 있어. 배당. 그게 거의 펀드야, 펀드. 이겁니다. 그죠? 그 펀드는 뭐죠? 은행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건, 다른 회사 회사채에 투자를 하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나한테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되고 펀드, 요거 투자인택이. 요게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이 있고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가 있는데 아니면 혼합형이 있고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펀드는 무조건 배당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자하고 배당하고 똑같은 소득인데 뭐가 다르냐? 사업소득은 내가 장사해가지고 버는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내가 회사에 고용돼가지고 일하고 버는 소득이죠. 그죠? 그럼 이자하고 배당은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하고 받는 건데 이자하고 배당이 다른 게 뭐예요? 이자는 확정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소득이 낮아, 투자 대비. 근데 배당은 뭡니까?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네,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막 확 내려가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막. 그죠? 막 삼성전자 막 확 내려가고 막 다 내려가고 지금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지금 개미 투자자들 지금 미쳐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크다 이겁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래도 그게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겁니다. 이자에 비해서. 이건 투자신탁이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자 아니다. 배당이다. 배당이다. 펀드는 배당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특이한 건데 하나 넣어놨어. 용어 설명. 여러분들 공동사업이잖아요. 공동사업이 뭐죠? 동업하는 거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동업하면 깨진다. 동업하면 사이 나빠진다. 동업하면 싸우고 망한다. 그죠? 뭐 온갖 나쁜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동업이죠. 말 그대로 공동사업이에요. 동업은. 같이. 야, 우리 치킨집 같이 할래? 야, 우리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 같이 할래? 야, 너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우리 한번 약 한번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 동업이죠, 동업. 이겁니다. 동업을 하는 건데 동업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사업인데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이래. 누가 나한테 동업하자 그러는데 그 사람이 대학 교수야. 아이, 나는 시간도 안 되고 그럼 나는 그냥 난 돈만 댈게. 이게 출자 공동사업이죠. 출자 공동사업. 그러니까 원래 같이 공동사업은 사업소득이에요. 공동사업자 A, B가 같이 공동사업하면 사업소득이에요. A도 사업소득, B도 사업소득. 그래서 공동사업이라고 손익분배 비율 쪼개가지고요. 본인의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각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출자 공동사업은 출자만 하는 거니까 사업소득 아니에요. 출자한 자는. 운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소득이고요. 출자만 하고 받아가는 거는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동사업이 아닌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유형별 포괄죠. 금융소득에 관한 거는 워낙 이상한 명칭으로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러니까 이 괄호만 제가 쓴 거예요. 이 괄호만 없는 거죠. 법에.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 성격 이겁니다. 이게 배당소득이다. 배당소득도 필요한비 없어요. 아까 했죠? 이자 배당은 필요한비 없다. 없어요. 그리고 배당은 특이하게 오히려 플러스하는 게 있다. 11%를 플러스하는 게 있다. 일부. 요거는 기본 이론 할 때 볼 겁니다. 이거를 그로써. 네, 영어로 하면 뭐예요? 순액에서 그로스로, 네팅 금액에서 그로스 금액으로 업시킨다 이거죠. 올려놓는다, 꽉 채워놓는다 이겁니다. 이거를 귀속 법인세. 옛날에 법인세 부분이다라는 거죠. 법인세 부분이다. 귀속 법인세 이겁니다. 요 그로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배당 가산액. 오히려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요게. 그래도 요거 용어 설명 나중에 그로써 배울 거예요. 기본 이론 할 때. 오히려 가산하는 게 있대. 특이하네. 그럼 세금 더 내라는 말인가? 근데 더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11%를 가산하면 총수익 금액보다 배당소득 금액이 11%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11%를 가산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에요. 줄어드는 방식. 그럼 밑에 뭘 뺀다는 얘기죠. 밑에서. 그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로스업을. 요게
요게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 기본 이론 수업을 이제 또 점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여러분들. 플러스 하는 게 있대. 배당은 그 정도만 하시고. 수입 시기. 배당도 마찬가지죠. 배당도. 원래 이자가 약정일이 있는 것처럼 배당도 원래 약정일이 있어요. 배당의 약정일은 뭘까요? 주총일이지. 주총에서 땅땅 모여가지고. 자, 재무제표 확정 짓고요. 우리 요번에 이만큼 성과 났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만큼 배당하겠습니다. 땅땅. 잉여금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처분을 결의한 날이죠.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게 쉽게 말하면 주총일이지 뭐.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겁니다. 근데 예외. 아까 이자도 약정일인데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것들, 보통예금, 정기예금이라든가 무기명 이자, 얘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실제 지급받는 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것들,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예요. 펀드. 그죠? 파생 결합 상품은 기본 이론 할 때 그때도 그냥 우리가 파생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파생에 관한 것도 이자 배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간단히 설명만 드려요. 그냥 요거 빼고 요거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거 무기명 이거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그러니까 요때 속하는 연도분이라고 신고를 해야지. 요게 12월 달이면 2021년 12월이라고 신고해야지. 이걸 2022년도분이라고 신고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아니 세금 다 낸다는데 왜 이렇게 이거를 수입 시기를 강하게 규정을 해놓죠? 얘가 안 내는 것도 아닌데 냈으면 얘 착한 애 아니야? 그 정도는 봐줘야지.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이때는 소득이 굉장히 높아. 6%부터 세율 구간이 45%인데 이때는 소득이 워낙 높으니까 45% 구간이에요. 이때는 소득이 낮아. 소득이 별로 없어. 이때는 6%부터 45%인데 이때는 이 구간이야. 세율이. 그러면 이때 1억을 넣으면은 세금으로 얼마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득세만 45%,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여기다가 4.5% 더하니까 49.5%, 거의 50% 반이 세금이야. 여기다가 1억을 더하면 6%,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6.6%, 뭐예요? 660만 원밖에 안 나가. 거의 4,950만 원 나갈 게 660만 원 나가니까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놓고 싶은 거지.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명확히 정해놓은 거예요. 너 2021년도 소득이야. 세금 많이 내더라도 이때 포함시켜야 돼. 요게 수입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예요. 수입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수입 시기가. 참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금융소득, 이자 배당 합쳐서입니다. 이자 배당 합쳐가지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안 되는 아까 근로연금만 있는 그 퇴직한 그분은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2천만 원 넘어가는 분, 그 할아버지 80대 그 할아버지 그분은 똑같이 14%에다가 지방소득세 그거에 10% 1.4%니까 15.4% 원청에서 당하고 5월 달에 다시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과세. 그죠? 5월 달에 다시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딱 2천만 1원인 사람. 미쳐버리겠죠. 2천만 원까지는 14%로 끝나는데 2천만 1원인 사람은 또 해필 그 사람은 그 해 소득이 다른 소득이 워낙 많아서 45% 구간이야. 그죠? 그놈의 1원 때문에 14%로 끝날 게 45%로 정산해서 차액을 거의 30 몇 프로를 더 내게 되면 1원 때문에 몇백만 원 더 내는 꼴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산 방식이 종합과세 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세부담 14% 계산해 줘요. 2천만 원 넘는 금액만 요 기본세율로 정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합리적이겠죠.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그죠? 요게. 요까지 하시고요. 네, 여기가 네, 금융소득입니다. 이자 배당.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사업소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